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실무에 대해서 지난 우리 계정과목별 세무조정들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지난 시간까지 진도가 나갔던 것은 여기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까지 했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기 다음에 해당되는 세금과 공과 명세서, 성급비용 명세서부터 해가지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까지 나가게 되면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의 기본적인 틀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지금 우리 이틀 동안 배우셨던 요 항목 감가상각비 포함해서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접대비 시험 문제에서 이 항목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씩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요 세금과 공과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고 거의 빠지지 않고 세무조정들을 하는 항목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서요. 나와라 짱 전산 세무 1급 회사 코드번호는 태양상사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 법인조정 누르신 다음에 세금과 공과 명세서 한번 클릭해서 대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교재는 259페이지고요. 이 세금과 공과 명세서에서 얘네들은 여러분이 어떤 여지껏 배웠던 지식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어떤 내용들이 송금 불산입 항목인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제세 공과금이나 벌금, 과태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법을 어긴 것들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다. 일단 그런 큰 틀을 이해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재무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속을 했다. 그래서 딱지 끊어서 뭐 등등 과태료가 됐던 뭐 벌금이 나오게 되면 다 세금을 낸 거니까 재무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준은 재무회계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세금 돈 비용 냈다 비용 처리했다 할지라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특이한 것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것들은 기억 잘 해두시라고요. 왜? 그건 여러분이 송금, 불산입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무조정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추기도 쉽지만 틀리기도 쉬워요. 그리고 몇 번만 반복하시면 그닥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그 조세, 세금에 대해서요. 교재에 보시게 되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 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첫 번째 법인세요. 그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 그래서 우리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송금불산입으로 1번으로 세무조정했던 게 바로 이였었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금에서 우리 재무회계에서 기록해놓은 법인세 비용으로 해놓은 법인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까지 얘네들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매입세, 부가가치 매입세액이 송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송금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 서비스하고 주세, 미납액이라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것도 가끔 저기 이론에서 보기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긴 하던데 얘도 미납세액에 대해서 세금 낸 거 아니기 때문에 얘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상금, 체납 처분비, 그 다음에 세법상 의무, 불이익으로 인한 가산세. 그러면 가상금, 그 다음에 체납 처분비, 그 다음에 가산세, 요것들은 송금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송금으로 인정되는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세, 재산세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시면은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맨 마지막에 있는 취득세도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죠. 얘는 이유가 달라요. 취득세는
우리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얘가 성격상 송금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는 송금 보통 원가에 가산한 후에 송금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가에 가산한다는 의미가 차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취득세도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이긴 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매입세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불공사항으로 배웠던 항목들 쭉 나와 있죠. 그런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불공사항들이 어떤 건 송금산입, 어떤 건 송금 불산입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송금 불산입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송금 불산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세법에 관련된, 법령에 관련된 불이행으로 인해서 불공사항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제세 공과금, 벌금, 과태료, 송금 산입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공과금 중에서 그 송금 산입에 해당되는 거, 특이한 거, 폐기물 처리 부담금 있죠. 교통 유발 부담금, 얘네들은 송금 산입해 줍니다. 거기에 반해서 송금 불산입 항목에 보면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세금과 원가 이론, 법인세 이론 설명하면서 요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폐수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돈을 내게 되면 얘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왜 장애인 고용에서 부담금 내는데 이게 왜 송금 불산입이에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보편 어서 지원해줘요.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걸 또 비용으로 인정해줘?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한 사항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 구분해 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도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송금 산입에서 등등의 연체료, 그다음에 연체 가산금 이런 것들은 다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특이하게. 그다음에 송금 불산입의 항목들에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연체, 가산금 여러분 헷갈리라고 이런 것들을 섞어놔요. 아까 저기 가산세 같은 경우는 저기 송금 불산입이었었잖아요. 여기 연체료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인정을 해주더라.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징벌적 목적 손해배상금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얘 징벌적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발생한 것보다 더 많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걸 얘기한다는데요. 여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고 얘기하면, 지난번에 제가 3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 손해에 끼친 실제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합의, 그다음에 추후 뭐뭐를 갖다가 뭐 하지 않겠다라는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제 발생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고 한다고 치면, 법인세법에서는 100만 원 실제 지급액에 대해서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넘어가는 200만 원은 송금 불산입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300만 원이라고 금액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실제 발생한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똑같이 이렇게 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실제 발생한 금액은 실제 발생 금액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여기에 몇 분의 몇 3분의 1만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3분의 1을 송금 불산입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3분의 1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실제 발생의 금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분의 1만 송금 산입, 그러면 3분의 2는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한다. 이 정도까지만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261페이지에 이제 보시게 되면 내용은 지난번에 그 법인세법 이론에서도
제가 이런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했던 거라서 다시 한번 쭉 다시 보고 넘어온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261페이지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세금과 공과 명세서 작성하래요. 지금 여기 제가 띄워놓은 화면이 타이틀이 세금과 공과 명세서 이거 작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하세요. 예, 금액 나온 거, 즉 재무회계로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해놨던 것들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들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거 차이 금액을 세무조정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감가상각의 세무조정은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가정하고 세금과 공과금 지급 내역은 기장 자료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네요. 당사는 주차 위반 과태료는 잡손실 기종으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하는 거 잘 보세요. 세금과 공과 명세서는 서식 작성하는 것도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세금과 공과 명세서에 그 재무회계 입력하시면서 그 내용들만 잘 구분해 놨다면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야, 보세요. 과목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과목 추가를 눌러보시면 세금과 공과 계정.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500번대 세금과 공과와 800번대 세금과 공과만 사용한단 말이죠. 나머지 것들은 애시당초 사용 안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500번, 800번 뿐만이 아니라 도급, 보관, 분양, 운송 이런 관련 업종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통으로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얘는 특이하게 잡손실 기준까지 하나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차 위반 과태료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도 어차피 세금과 공과에 해당되는 항목이므로 얘까지 불러와서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닫고요. 만약에 계정 과목이 문제에서 세금과 공과 계정 이외에 다른 계정을 언급하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불러올 때 그 계정도 집어넣으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은 보셨으니까 여기 끝에 보시게 되면 F12 불러오기 되어 있죠. 불러오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린 법인이 세무조정하는 거니까 2022년도 전체를 다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조회하고 여기다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코드 번호로 817번, 980번 아까 잡손실까지 불러오기란 거 쫙 다 불러왔죠. 지금 이 회사는 500번대 조차도 없어요. 다 어디로만 돼 있어요? 800번대로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제가 하는 건 잘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송금 불산입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F6 보시면 불산입만 표기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 볼게요. 그럼 커서가 딱 여기 정리가 되는데, 자, 항목 제가 하는 거 1번인데 등기 지연 벌과금. 그 등기 지연에서 벌과금이 나왔다면 얘는 벌과금은 송금 불산입이죠. 1번 누르시면은 송금 불산이라고 자동 딱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주차 위반 과태료 얘도 송금 불산입이네요. 제가 얘기했던 필수 나쁘죠. 이것도 송금 불산입. 상공에서 일반 회비, 주민세, 아까 장애인 고용부담금 송금 불산입하라고 그랬었죠. 요거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자동차세 비업무용, 비업무용 건물지산세도 당연히 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업무용이니까 얘도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자동차세, 산재보험료, 토지취득세, 토지취득세 얘도 송금 불산입이죠. 얘는 원본에 가산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가산금, 가산금도 예, 송금 불산입. 연체료는 송금 산입이죠. 그다음에 주민세, 폐기물 부담금 얘네들은 다 송금 산입되는 항목들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앞에서 세금과 공과에 대한 송금 산입되는 항목들, 송금 불산입되는 항목들 그것만 구분 일단 하실 줄 알면 이 서식은 바로 완성이 되더란 말이죠. 되셨는지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그 송금 불산이 표시된 그 금액에 합계 금액이 여기 563만 원 딱 표시가 됐죠. 집계가. 그럼 요거 563만 원 세무조정 해주면 되잖아요. 얘가 재무회계로 세금과 공과를 처리해 놓은 것과 법인세법에서 송금 사립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조정해 준 금액이 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금액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송금 불산입이라고 써져 있는 이 563만 원에서는 지금 여기 세무조정을 두 가지로 해주셔야 돼요. 다 송금 불산입이긴 한데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토지 취득세는 원본의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12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유보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요, 나머지 금액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거는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금액, 나머지 잔액이라는 얘기죠. 그 금액이 443만 원 이렇게 해놓고, 얘는 자, 세금과 공과금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세청으로 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런데 나가는 거 제가 다 소득처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타 사회 유출 하라 그랬죠.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다 처리하시게 되면 세금과 공과는 요게 땡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얘들 잘 나오는 편인데 실무에서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럼 그 송금 불산입에 대한 항목들이 어떤 건지 계속 반복해서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요거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 소득 조정 명세서에다가 반영을 시켜 볼게요. 둘 다 송금 불산입인데 첫 번째 거는 취득세, 취득세 토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써. 토지 취득세 금액은 직접 입력해 놓고요. 토지 취득세 음, 120만원. 그 다음에 얘는 유보. 두 번째로는 세금과 공과금 해가지고 443만원 이렇게 하고, 얘는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불편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 환경 등록에서 조정 등록 방법을 조정 과목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자꾸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볼 때 이런 거 옆에 문제 연습하면서도 떠있는 항목들을 자꾸 눈에 익혀놓으면은 실무에서도 잘 모를 때 해당되는 거 찾아볼 수 있죠. 시험 볼 때는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편의상 나오겠던 거를 지금 여기 저장해 놓으시고요. 얘는 끝났어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자, 여기 회계관리 가셔가지고요. 여기 환경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어지간해서 이 환경등록 손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요거 등록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회계, 원천,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법인 클릭하시고요. 거기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조정 등록 방법에서 조정 과목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갖다가 클릭하시고 직접 입력으로 띵 클릭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직접 입력계로 나오고,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줄임말들 있죠? 그걸로 익혀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해놓고 법인 조정 다시 세금과 공과 명세서 보시고 조정 등록 클릭하시면 직접 입력 딱 클릭되어 있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63페이지에 세금과 조정 명세서 한번 마무리를 해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잠깐 잊지 말고,
자, 얘도 그래서 여기 됐고요. 저장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성급 비용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성급 비용 명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거 비용을 먼저 냈다는 뜻이잖아요. 내년도 거 먼저 비용 낸 거에 대해서 우선 여기 얼마나 할까? 12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 성급 비용 명세서는요. 올해 비용인 거 있죠. 올해 비용이고 내년 비용인 거는 당연히 송금 산입이겠어요, 불산입이겠어요. 근데 구분 잘 하셔야 될 게 얘가 회사에 기장되어 있는 경우, 기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요게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2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될 게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년 거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90만 원은 내년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세무 조정할 때 성급 비용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 안 해 주겠어요? 그럼 성급 비용은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계산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이따 입력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한편 산입이란 말이 있고요. 양편 산입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여러분이 교재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 성급 비용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보험료잖아요. 보험료는 그 보험 적용 시간이 언제부터예요? 가입하는 그 시간부터예요. 대부분 가입하고 다음날 0시부터예요. 모든 게 0시부터 시작되는 것들은 양편을 다 산입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지급한다, 미지급 이자 같은 게 나왔다 할 때는 얘는 한편 산입만 합니다.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돈 지급할 때 이자 같은 거 지급할 때 그날 0시부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부터 보통 거기 은행 이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이자가 0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입은 오늘 했어. 근데 오늘 0시부터 계산이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한편산입이다. 그냥 용어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양편, 그다음에 그 위에 한편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 자 내용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급비용에 대한 거는 264페이지에 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하고 송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용역 등의 제공 기간이 미경과된 것들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귀속 시기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이므로 이를 송금 불산입하고 이것에 대한 세무조정 서식이 선급비용 명세서예요.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정료 필요한 비용들 중에서 밑에 그 설명 좀 이따가 시간 드릴 때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일수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보험료는 양편산입, 초일산입, 말일산입이란 뜻이에요. 양편이 그러니까 처음에도 끝에 날짜도 포함시키란 뜻이고요. 지급이자와 임차료 등은 한편산입, 초일은 불산입이에요. 계약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말일산입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고 프로그램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계정 구분해 날짜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성급 비용 명세서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하래요. 당기말 현재 장부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했다 그랬죠. 장부에 만약에 계상이 됐다면 장부에서 벌써 성급 비용 처리한 것들이 있겠죠. 그 차액을 조정해 줘야 되고 문제에서처럼 장부에 애시당초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신고 조정으로 이걸 반영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상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분 성급분이란 말이죠. 비용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계자료 무시하고 다음에 제시된 자료만 있다고 가정하라. 여러분이 앞으로 기출문제 풀 때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부가세법에서도 소득세법에서도 특히 부가세법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회계자료 무시하라 그러죠. 불러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어진 자료만 뒷다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계정 구분부터 제가 입력하는 거 보세요. 계정 구분은 뭐냐면 지금 교재 3월 3일 날짜는 화재보험료라고 돼 있죠. 자, 보험료는 제가 지금 보통 성급 기간이 지나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성급 보험료라고 쓰죠. 여기 계정 구분에 지금 성급 보험료예요. 이 클릭하라는 뜻이에요. 거래 내용은요. 거기 화재보험료라고 그랬으니까 화재보험료. 거래처는 거기 거래처가 현대해상 첫 번째 거 있네요. 시작일은 2022년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지급액은 100만원. 자, 만약에 문제에서 말이죠. 회사 계상액이 잇따르면 지금 재무회계와 지금 법인세법을 비교 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회사 계상액을 입력하게 되면 차이가 알아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것만 반영하면 편하단 말이죠. 자, 조정 대상 금액은 169,863원 되어 있고, 두 번째 얘도 보험료네요. 보험료는 성급보험료겠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써주시고요. 여기 삼성 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삼성화재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삼성화재 그냥 써주시면 돼요. 주. 그다음에 날짜도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14일까지 써주시면 되고, 금액은 470만원. 저희가 알아서 부정했고요. 자, 9월 19일 것도 자동차 보험료네요. 똑같이 자동차 보험료 같이 삼성화재.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은 2022년 9월 19일 2023년 9월 18일. 금액은 18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 비용은 여기 성급 수수료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쓰시고, 거래처는 IBM, 날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금액은 30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 성급 비용에 대한 조정 대상 금액 얼마라고 딱 떠 있죠. 그죠? 390 얼마로 돼 있, 94만 6천 돼 있는 거죠. 이 송금 산입이에요?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이죠. 여러분이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간단하겠죠? 그럼 여기 조정 등록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눌러보세요. 그 밑에 금액도 아주 삭박하게 터 있죠.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그냥 성급비용이라고 쓰시면 돼요. 성급비용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94만 6,258원 그대로 해주고, 얘는 내년에 기간이 지나면 다 비용으로 들어올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보 시켜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급비용 명세서의 작성과 이에 해당되는 세무조정까지 마무리가 됐더란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가지급금은 사실상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프로그램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입력해서 이것이 나오나를 갖다가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처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지난번 제가 한번 읽어보라 말씀드렸잖아요. 업무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그 설명들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차근차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읽어볼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저장해놓고 나가야겠죠.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놓으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가지급금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가지급금에 그러니까 계정이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된다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받을까? 그 돈 가지급 대부분 누가 가져가요? 대표이사가 가져가죠. 대표이사한테 이자라는 거 수익을 받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입장에서는 걔가 입금이란 말이에요. 돈 들어오나 법인 입장에서는 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입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소득 조정 제가 그랬잖아요. 계정만 딱 떠올리면 소득 거기에 조정해 줄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회사의 이자를 받는 것이 법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금 산입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입금 산입하고 걔는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여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계정들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둘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도 해 놓으시면서 이건 사실상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업무 무관 그 차입금하고 그다음에 뭐죠? 하여튼 업무 무관 지급이자하고 여러 가지가 함께 연결돼서 정리하는 것이긴 한데 일단 나올 때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이건 됐고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는 거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의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 이걸 인정이자라고 부른대요. 실제 이자 수입의 차익을 입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봐두셔야 될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가지급금의 범위 특수관계인은 누구? 지난번에 다 했던 것이긴 한데 또 나왔을 때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4번에 보시게 되면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익을 입금 산입, 주주일 경우는 배당으로, 그 다음에 대표이사일 경우는 상여로 이게 처리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원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포인트는 이 조정명세서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269페이지 보시게 되면 2022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자 비용 회사에서 돈을 빌려와서 계정상으로 지급이자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보낸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입금은 모두 장기 차입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이따가 계산을 해달래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의 요구자료를 보니까 가지급금 관련 자료 동그라미 1번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가지급금과 과세금 모두 대표이사에 대한 것이고 재무상태표상의 가지급금 계정의 금액 이외에 단기대여금의 계정에도 대표이사가 가져간 그 가지급금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도 가지급금 성격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계산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순서들을 봐두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요 계속 마무리하고 요 파일을 갖다 하나 저장을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멈춤해놓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돈을 가져갔으면 대표이사는 개인이고 지금 우리는 법인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개인이 가져갔으니 가져간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계산을 하는데 기본적인 게 지금 법인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만큼은 이자를 반드시 입금, 이자를 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 직책은 거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270페이지예요.
다 지금 저기 대표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대표이사 나와 있나? 직책은 아이고 안 나와. 대표이사 성명은 나와 있나요? 갑자기 이름이 안 보여. 가지급금 데이터 블록이 얘는 저기 가지급금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다. 대표이사 이 사람 불러오면은 벌써 그 지급이 될 때마다 기장을 하면서 적여본에다가 1번은 뭐 선택을 다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계전표 블록이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대화한 금액이 다 나타나 있고요. 지금 하나가 더 불러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단기 대여금 이것도 돈 나간 거잖아요. 얘도 2번 대여로 해 놓으시고요. 날짜는 10월 1일 날 돈 빌려갔다 했으니까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게 되면 뒤에 있는 적수계산이다 보다 우린 요거 활용할 줄만 알면 되지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지급금에 대한 거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 두 개 다 입력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회사에서 지금 돈을 차입금 빌려온 것들이 있죠. 가지급금에 대한 것과 차입금은 우리가 이자를 주고 돈을 이자 저기 빌려온 돈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 거기 거래처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빛은행 한빛 한빛은행 해주시고요. 여기서 다 장기 차입금이라고 알려줬으니 여기 클릭 두 개는 없애주시고요. 장기 차입금만 확인하게 되면 한빛은행과 관련된 차입금이 쭈루룩 반영이 돼서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보니까 얘는 다 부채이고요. 그래서 대변에 나와 있는 것이고 기장이 벌써 다 끝나 있다는 얘기죠. 그 금액들에 대해서 7,700만원 이자율은 연 7%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자율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5월 1일 날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연 8%. 그 다음에 여기 10월 1일 날 빌려온 거에 대해서는 연 6%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셨다는 얘기. 자, 이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 깡그리 다 불러오는 거예요. 가수금이 있다면 물론 가수금도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그거 다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여하튼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 먼저 여기 가수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지급금만 다 입력을 한 것이고요. 가수금 입력할 때 여기 가수금을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도 교재에서 주어졌던 대로 금융기관에서 돈 대출받아서 여기 가져온 것들 있죠. 이자율로 얼마 가져왔는지 그거 다 반영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했어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교재 269페이지 맨 밑에서 보시게 되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자율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자율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르륵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떨 때는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라고 어떨 때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라고 이게 왔다 갔다 문제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어진 대로 계산하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라고 했으니까 2번에 선택을 해서 이걸로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가지급금하고 차입금 우리는 그냥 준 대로만 입력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죠. 그 다음에 인정이자 을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으로 쭉 가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인정이자라고 해가지고서는 인정이자 합계금액이 지금 297만 7,023원이라고 지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 놓았어요. 우리가 별도로 뭐 할 거는 없다는 말이죠. 자,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 처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자, 갑질까지 한번 다 볼게요. 자, 갑질은 뭐가 나와 있나 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가지급금 적수와 차감 적수 인정이자 회사 계상액은 없어요.
회사 계상이익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그 금액을 입력하시잖아요. 그럼 세무조정해야 될 금액이 바뀌어서 나타나겠죠. 지금 여기는 회사 계상이익이 없기 때문에 요게 297만 7,023 그대로 나왔죠. 대부분 제가 실무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로는 이거 미리 계산해 가지고 거기 그 대표이사한테 금액 얼마 딱 입금하세요라고 해서 이 금액 알려줄 거야 아마. 그래서 입금해 주면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겠죠. 대부분 이걸 미리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는 지금 해놓지 않았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얘는 지금 송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산입이에요? 아니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데다 입력할 거니까. 근데 구분을 해야죠. 얘는 입금 산입이에요. 이자 수익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조정 등록 클릭하셔가지고요. 입금 산입에 해당되는 항목에다가 가지급 급금 인정 이자 이 계정 과목을 보편적으로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게 여러분이 리스트로 이렇게 쫙 나와 있을 때 구분하기가 좀 편해요. 제가 해보기로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써주시고요. 그 금액은 297만 7,023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대표이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혈하고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세무조정도 소득에 대한 조정도 끝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까지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여기서 끊을까? 자, 그러면 일단 너무 길게 나가면 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끊고 그 다음 걸로 다시 또 파일을 연결해 볼게요.